뭐라고 썼죠? 요거는 한자고 요거는 우리말이에요. 한자. 독자의 독자. 대머리란 뜻이에요. 벼화자에 사람이 있는데 벼가 익으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머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머리 독자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우리말로 쓰면 대머리 수리예요. 수리과의 새 중에 아주 강한 맹금류죠. 수리과의 새 중에 가장 센 그 독수리인데 딱 우리말로 쓰면 이제 대머리 수리죠. 대머리 수리. 독수리가 이제 이 수리과의 새 중에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설이 있어요. 전설. 40년 정도 독수리가 수명이 있는데 30-40년 정도 수명이 있는데 이 전설이 뭐냐면 얘가 30-40년 살면 이제 수명이 다 해가잖아요. 그럼 지 혼자 이제 산으로 들어간대요. 높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리를 다 갉아서 없앤대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리를 갉아서 없애기 전에 그 부리로 손톱하고 발톱을 다 뜯어낸대요. 그리고 지 털까지 다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부리까지 없애버린대. 그러면 이제 새로 난다는 거야. 부리하고. 예? 그 고통을 겪고 새로 태어난 독수리는 그로부터 다시 30년을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설인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 독수리를 보고 만들어낸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화. 근데 그게 유럽이나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얘들은 실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니와 부리에는 모든 신경이 다 있어서 부리를 없애버리면 출혈 죽어요. 그 손톱 발톱 다 띄면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얘들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벌초라 그래가지고 사냥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죽은 짐승 뜯어먹는 짐승이지. 얘는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떠서 날잖아요. 그럼 죽은 시신들 있잖아요. 시체들. 그걸 이제 쪼아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사냥을 실제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독수리는 독수리가 지렁이를 못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사냥을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감동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실제로 불로 장생하는 동물이 있어요.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닷가재예요. 사람은 보통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어류등은 오래되면 노화돼서 죽잖아요. 그 얘들은 계속해서 점점 강해지고 힘이 세져요.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요거를 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탈피. 껍데기를 다 벗기고 새로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점점 기존보다 더 강해지고 힘이 세져요. 그럼 이런 상황 얘는 100년, 1000년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탈피했다가 새로 이제 뼈를, 거죽을 만들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대단히 힘들대요. 그 대다수는 탈피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어요. 힘들어서 포기해버려요.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하면 새살이 돋으면서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가재 먹을 때 그 앞에 발짝 되게 두꺼운 거 많죠? 걔들이 처음부터 두꺼운 게 아니었어요. 탈피 과정을 통해서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두꺼움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겨내면 또 사는 거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년까지 사는 바다까지도 있대요. 있기는 있대요. 100년까지 사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또 봤잖아요. 또 충격을 또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탈피의 과정을 겪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반복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40문항을 내잖아요. 저도 낼 때 늘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딱 하나 문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목표로 하는 건 뭐죠?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 문제를 보면 최근의 경향 자체가 기존의 기출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지를 않아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썼던 시절은 옛날 시절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봐도요,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이 같을 뿐이지 표현이 달라져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기출 문제만 딸랑 보고 가겠다 그러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이제 옛날식의 사고방식이에요. 한 10년 전은 충분히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심지어는 보도 듣도 못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40문제에서 만점은 8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8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 100점을 맞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이건 의미가 없고 상대평가니까 60점 넘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0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버리자. 극 난이도 높은 거.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해야 본인이 읽고 이게 진짜 어려운 상해 문제인지 중해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어렵지 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업 중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결국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거는. 특히 민법은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범위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민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십시오. 탈피를 하려면 힘이 들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293페이지 집합건물법입니다. 자, 왼쪽에 전체 표를 보면 구분소유권의 의의와 성립, 구분소유권의 내용,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관리, 재건축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크게 보시면 집합건물 제목 봐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법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예요. 그럼 이제 집합건물부터 구분소유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양거래 1번 구분소유권 등에 의해 구분소유권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다. 자,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많이 예를 들지만 아파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01호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현대아파트 101동이다. 이 101동 전체는 한 동의 건물이에요. 그죠? 한 동의 건물이고 요 부분, 요 901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이 전체 건물의 일부죠. 전체 건물이 한 동이라면 그 건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랐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 801호도 구분 건물, 701호도 구분 건물이라면 각각의 구분 건물이 다 모여서 성량값 쌓듯이 쌓아놓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합된 건물이다. 모인 건물이다. 그거야. 집합 건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땅 사가지고 집 졌으면 이건 자기 건물이잖아요. 이건 다 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건물들이 쌓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내 거냐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 소유 파트는 어떻게 소유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 소유라고 하고 그 사람을 구분 소유자, 그 권리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 건물은 그러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구분 건물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한 동의 건물,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 건물에서 소유는 누가 하느냐? 구분 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한다. 그럼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벽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유 부분이라고 안 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용 부분의 소유는 누가 하느냐 그거죠. 전유 부분의 소유는 구분 소유자 개인이 하는 것인데 같이 쓰는 부분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냐? 구분 소유자 전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된다. 그럼 공유라면 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분이 있죠. 그래서 공용분에 대한 지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나와 있죠. 구분 소유권의 성립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구분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고 플러스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독립성입니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 독립성이다 그러면 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부가 차단될 수 있는, 이용상의 독립성 그러면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행위 관련 건물을 구분 소유권에 객체화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한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그럼 등기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는? 네? 집합 건물로 등기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물로 등기할 거예요? 집합 건물로 등기한다는 건 개별적으로 구분 등기를 내주겠다는 얘기고, 물론 이용상과 구조상의 독립성은 다 있어요. 계단이 있고 각각 출입문이 다 있어요. 그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죠. 집합 건물로 등기한다면 이때는 다 개별적으로 등기, 구분 소유가 되는 것인데 일반 건물로 등기하면 그냥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 구분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거고,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그냥 일반 건물로 등기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의 등기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지어가지고 한 층을 다 다른 사람에게 층별로 다 분양하고 싶다 그러면 100% 무슨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이전될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난 파는 게 아니라 임대 목적이다. 난 누구한테 팔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세만 받을 거야. 그러면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분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집합 건물이 되는지 일반 건물이 되는지 결정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즉 구조상의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할 때, 즉 일반 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만 소유하는 거니까. 구분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 분양 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 소유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언제? 건축 허가 신청 시, 분양 계약 시, 이런 경우에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도. 그게 포인트예요. 294페이지.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와가지고 그거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담보 책임은 각각의 기산점이 있어요. 담보 책임의 기간이 있어요. 이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그럼 담보 책임의 기산점에서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시부터 기산을 하는 거고,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고요. 구분소유권의 내용,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나누어서 전유 부분에 의 일동의 건물이 일부면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하고, 어느 건물 어느 부분이 구분소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구분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다?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보시면 의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즉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 증서에 따라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 건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분류는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누죠. 법정 공용 부분을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된다 그래서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나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겠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그거를 법정 공용 부분 내지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죠. 요즘에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꽤 많아요. 그죠? 이거는 전유 부분으로 살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존재해요. 하지만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얘기하죠. 심지어 아파트 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T,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수영장, 또 카페도 아파트 입주민들만 쓰도록 할 수 있잖아요. 카페도. 그런 것들이 다 공용 부분이다.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용 부분. 자, 구분소유권의 법률 관계입니다.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보시고요. 권리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4개입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반공익 행위가 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죠.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공익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체법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러한 행위, 정지, 결과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정지 청구가 반공익의 행위를 정지하는 청구가 기본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고, 그런데 반공익 행위, 공동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심각해졌다 그러면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의 경매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사용금지 청구 또는 구분소유권의 경매는 둘 다 소송으로 하고요.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뭐냐면 구분소유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라고 합니다. 행위 정지 청구는 재판상 재판 외로 가능해요. 그냥 내용 증명만 발생해도 됩니다. 재판 안 하고. 그런데 사용금지나 구분소유권의 경매,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3가지는 반드시 소로서 해야 되고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보시면 귀속.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랬죠? 공용 부분은 다 누구 거예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용 부분도 있고 전부 공용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701호하고 그 위에 801호, 그 사이에 701호 천장과 801호 바닥은 둘 사이에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이죠.
701호와 그 옆에 702호 사이에 있는 경계가 되는 벽, 경계되는 벽은 개벽이라고 해요. 이것도 요 둘 사이에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 있다. 그죠? 지분입니다.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에요? 아니면 가격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체성.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지분도 당연히 이전되죠. 따라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공용분의 변경이에요. 공용분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변경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에요. 즉 수직 증개축 리모델링이에요. 자,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5분의 4.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공용 부분 변동이다. 변경이다 그러면 5분의 4. 일반 공용 부분의 변경이다 그러면 3분의 2.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집회 결의로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용은 어떻게 해요?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용은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자,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입니다. 부담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수취하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체납관리비 승계와 관련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돼요? 안 돼요? 승계되지요.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승계되지 않고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다시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하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요? 801호, 701호예요. 이쪽이 화장실 라인이야. 화장실. 그러면 801호, 701호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예? 그럼 이거는 801호 소유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701호 소유자가 스스로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자가 존재하죠?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은 누수의 원인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801호의 전유 부분의 문제였다 그러면 801호가 해결해 주는 거고, 701호 전유 부분의 문제라면 701호가 해결을 하는 거고. 근데 무조건 위층이 아래층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인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그 하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추정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이 가능해야 하니까. 번복이 돼야 되니까. 일동의 건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때 그 손해는 하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 배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배관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후돼가지고. 그럼 이거는 전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전부 공용 부분이니까 전부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 수선비는 어디에서 나가야 돼요? 전체 관리비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참에 노후됐으니까 이거 교체하자라고 해서 총회를 개최한 거예요. 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1가구당 10만 원씩 10개월 부담을 하기로 하자. 해서 노후된 설비를 교체했는데 문제는 801호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얘한테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수증에 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10만 원씩 뭐냐라고 했더니 이 설비 부분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다 규약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집회 협의해서 다 부과시킨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못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돼요?
안 되죠.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용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거기서 위에 보시면 체납관 및 승계 여부 바로 위에 보셔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즉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요 10개월 동안에 월 10만 원씩 일가구가 내야 되는 요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인 거예요. 그건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욕해요, 욕 안 해요? 그래서 18조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관리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만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넘겨보시고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대지사용권 70년대, 80년대에는 집합건물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벽이 있고 요렇게 집이 있고 요런 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이 합쳐졌죠? 요걸 합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합벽.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고 과밀화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져가지고 주상복합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고층 빌딩들이 난무했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 때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단순한 문제부터 가는 거야. 갑이 자기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죠? 네. 건물을 소유하는데 땅을 현재 이용하나요? 안 하나요? 땅에 대한 이용권이 어떤 거예요?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뭐예요, 지금? 그림상. 소유권. 예? 여기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분이 또 계셔요. 지금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땅을 이용하는데 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 아,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토지는 갑의 것인데 건물은 을이 소유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 땅 쓰는 거예요? 너의 땅 쓰는 거예요? 너의 땅 쓰죠? 그럼 어떤 권리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있어야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독 건물일 때 그렇고 이 건물이 복잡하게 4개로 나뉘었다. 이렇게 4개의 구분 건물로 된 거예요. 그럼 이 4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요걸 4등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다시 그러면 얘가 혼자 건물을 소유한다면 혼자 지상권이나 임차권 가지면 돼요. 근데 얘가 2개로 쪼갰어요. 그럼 위에는 을이 갖고 아래는 병이 갖기로 했다. 에? 그럼 병도 땅에 대한 이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을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병도 건물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 소유자가 2명이라면 이제 요 권리도 2사람이 쪼개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의 2분의 1을 갖게 되고 을이 또 2분의 1을 갖게 되면 지상권 두 개 합쳐서 하나의 지상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명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4사람이 4분의 1씩 요 권리를 나눠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등기를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의 이용권이 대지 사용권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대지 사용권 의 보시면 대지 사용권이란 건물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될 수도 있다. 집합 건물의 대지로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가 있다.
자, 법정대지는 뭐냐면 집합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궁뎅이로 깔고 앉고 있는 땅을 법정대지라고 하고요. 그것과 일체로 관리되는 땅을 이걸 규약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대지는 절대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법정대지라는 것은 결국 구분수자들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법정대지는 분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주차장이 너무나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형태로 이용한다. 그럼 이게 규약대지가 되는 거예요. 규약대지. 이해되시죠? 규약대지와 법정대지 구별하시고, 판례 보시면 각 구분 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공용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특이한 판례는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되고. 방금 2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죠. 20조 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타인에게 팔면 그 타인은 특별한 등기 없이도 당연히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처분에 따른다라고 표현한 거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걸 일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항 보시면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단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일체성.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고요.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분리 처분될 수 없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이 및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20조 3항에 관련된 해석이에요. 3항에서 보시니까 분리 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화살표 쫙 뽑으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밑으로 화살표를 뽑으세요. 네 번째 줄, 기출 네 번째. 둘째 줄,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다는 뜻이지, 분리처분 금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20조 3항에서 선의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선의의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밑에 기출의 네 번째 점이 있죠. 거기서 둘째 줄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밑줄 그시고 선의를 글로 연결시키십니다. 뭐가 아니냐면 분리처분 금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분리처분 금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20조 3항의 선이라는 뜻은 분리처분 금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분할 청구 금지 있는데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즉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은 구분 건물이죠. 901호가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대지예요? 법정대지를 얘기하자.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는 법정대지. 법정대지에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다음에 집합 건물의 관리입니다.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단은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 설립 단체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의 전원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건물과 대지 부속 시설이 관리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데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X. 또 설립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 인가 X예요. 그냥 구분 집합 건물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설립하는 단체입니다. 당연 설립 단체 관리해야 되고 넘겨보시고 이런 관리비 내죠. 관리단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단에서. 그 관리단의 대표를 누구라고 합니까? 관리인. 관리인은 내적으로 관리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관리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상가라면 아파트는 보통 입대위라고 그래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로 뽑죠?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위 뭐라 그래요?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입대의 회 하여튼 몰라 입대위 회장 입주자 대표 회의 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우리는 선거로 뽑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라면 뭐라 그래요? 예? 상가 번영회의라고 하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상가 번영회의 회장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리소장 그 사람 누구예요? 주택관리사 자격을 거쳐서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실무직을 운영을 하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도자 띄고 그 사람이 여기 취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시겠죠? 입주자 대표회 회장 이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한다. 이 사람 선임 어떻게 하느냐? 구분 소유자가 일단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10인 뭐예요? 이상이에요. 10인 이상. 다 아시겠지만 10인 이상이다 그러면 10, 11, 12 요때 10인 이하다 그러면 19, 8, 7 10인 초과 그러면 11, 12, 13 10인 미만이다 그러면 9, 8, 7 미만 초과는 해당 수가 제외되는 것이에요. 이상 이하는 해당 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옛날에는 이런 것 가지고 말장난 많이 쳤어요. 문제 나올 때. 구분 소유자가 10인 뭐일 때? 이상일 때는 관리인은 선임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필수죠?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10인이다. 10명이다.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선임해야 된다. 구분 소유자가 9명 있다. 관리인은 선임 안 해도 되죠? 그때는 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10인 이상일 때 필수죠? 10인을 초과할 때 필수다 그러면 X. 10인을 초과할 때는 필수가 아니죠? 이때도 필수예요. 근데 10인일 때도 필수니까 10인 초과할 때만 필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10인이 빠졌잖아요. 10인이. 전달이 돼요? 예. 자, 그 두 번째 보시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X. 임차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 나와 있죠.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배우 출신인 사람이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된다 해서 언론에 흘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고. 그죠? 왜냐면 그 사람 이야기 말로는 이 입주자대표의 회장은 관리비를 단 한 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관리비를 안 내느냐 이거예요. 같은 입주민인데. 그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비리가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이걸 선거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월급 받아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가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건 큰 돈이 안 되는데 정화조 청소다, 청소업체다 등등등. 매번 물탱크 갈아야 된다, 방역한다면서 해야 된다. 그럼 다 업체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 그런 방역업체다, 청소한다라는 업체가 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관리비에서 내고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얘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선택당한 업체는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또 계약을 해달라고 로비를 하겠죠?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200세대 미만인, 200세대밖에 안 되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관리비가 보통 1년 예산이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 나와요. 관리비 예산이. 그럼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돈이에요, 이거. 공용 부분 수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그런 것 가지고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비리가 많단 말이에요. 전국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지랄들을 많이 떠니까. 다음에 관리위원회 보시면 관리위원회는 왜 등장한 거냐면 관리인이 이렇게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금한 그 관리비를 엉뚱한 데서 자꾸 리베이트로 받아 먹기 위해서 쓰니까 그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절차를 찾자.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법이 참 문제가 많은 게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지 둘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수의자 중에서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4번 관리인은 당연히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왜냐면 관리인을 감독하기 위한 건데 지가 감독하고 지가 관리위원회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오른쪽에 규약과 집회입니다. 규약이다. 근데 여러분 규약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사시면서 아파트 규약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규약에 대해서 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지요. 대다수가 그렇게 관리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다 4분의 3. 규약과 관련된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관리단 집회인데 이 집회가 종류가 정기가 있고 임시가 있습니다. 정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소집해야 되고 이건 의무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보통 회계연도 종료가 언제죠? 매년 12월 말일이죠. 그러니까 3월 말일 이전에는 정기 집회를 꼭 해야 돼요. 임시는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소집할 때는 집회 소집 통지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다만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고요. 넘겨보시고 집회 결의죠. 결의에서 보시면 결의사항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게 공용부분 변경이요. 일반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5분의 4가 필요한 게 재건축하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에요. 요 3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4분의 3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예. 자, 집회 결의 간주 보시면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로 간주합니다. 단톡방에서 5분의 4 이상 찬성하면 돼요. 관리인 선임은 집회 소집 개최 없이 뭘로도 할 수 있다?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조항을 악용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뽑냐면 지들끼리 뚝딱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는 거예요, 이제. 동의해주세요, 동의해주세요. 이게 무슨 투표예요?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초딩들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한 사람 이름 써놓고 가면서 동의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이걸 좀 악용하는 거죠. 예. 의결권 보시면 의결권은 다 동일하게 1인 1표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 비율에 의한다. 지분 비율이 결국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예컨대 20평 사는 사람과 40평 사는 사람 지분권이 의결권이 달라요. 20평 사는 사람이 한 번 투표할 수 있다 그러면 40평 사는 사람은 2번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집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되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아파트 명의가 아내, 남편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2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고 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재건축.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 비용 등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 이용 상황이 변하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는 건물을 철거해서 대지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재건축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유지하는 것하고 재건축이 유리하다.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결의 요건입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했을 때는 이때는 건물마다 5분의 4예요. 건물마다 5분의 4. 결의사항은 새 건물 설계 개요, 철거 신축 비용의 계산액. 계산액은 계산액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계산액이에요.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산액이에요. 계산액. 구분 소유권의 귀속, 뭐 그런 거죠. 핵심 절차. 일단은 최고해야 됩니다. 재건축 결의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 거절하겠다. 거절하겠다. 절차는 이렇게 돼요. 재건축 결의를 하죠.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권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어야 되죠. 하나의 단지에 있는 하나의 그 단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했을 때는 건물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5개 동의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전체 3분의 2 플러스 5분의 4가 아니고 건물마다 5분의 4예요. 근데 이쪽은 5분의 4가 됐는데 얘는 5분의 4가 안 됐어요. 그럼 내비두고 나머지만 재건축 결의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 결의하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최고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에게. 그럼 최고 도달일로부터, 근데 최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면으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고, 최고 도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2개월 될 때까지 회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가. 그러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추정 간주. 2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집회 반대하죠.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각 구분수자든 관리인이든 결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수자든 다 시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구분수자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시가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따라서 2개월이에요. 2개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밑에 판례 나와 있죠. 그래서 제8례 보시면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의 재건축 결의도 가능하겠느냐?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는 건물마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법 보겠습니다.